도망은 모든 걸 포기하고 죽기만을 기다리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 포기가 가던 길을 중간에 멈춰서는 행위라면 도망은 살기 위해 지금까지 가던 방향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전력을 다해 뛰는 것이다. 그러니 도망치는 데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잘 도망쳐야 나를 지킬 수 있고 그래야 다음 기회를 엿볼 수 있다. 안녕하셨습니까? 모두의 아저씨 책 읽는 자작나무입니다. 나는 도망칠 때 가장 용감한 얼굴이 된다. 처음 이 책의 제목을 접했을 때 마음이 조금 거시기 했습니다. 이건 어디론가 도망치자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도망을 한다, 도망을 간다라는 말은 어딘가 모르게 매우 부정적이고 그래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배우지 않았던가요? 그래서 약간 좀 삐딱한 자세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길지 않은 경험으로 미루어 도망이라는 단어를 미화시킬 만한 말이 있을 것 같지 않았고요. 미화되어서도 안 되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했었거든요. 아이쿠,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냥 오로지 주목받기 위해서 쓴 자극적인 제목만은 아니었습니다. 책을 다 읽어가면서는 그랬어요. 야, 도망을 잘 가야 하는구나. 이렇게 도망가면 되겠구나. 그동안 나는 왜 이걸 몰랐을까 그랬습니다. 극단적이고 드라마틱한 예를 하나 들어보고 싶은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이해를 하기는 했거든요. 근데 혹시 이게 작가가 말하고자 했던 의도와 달랐다면 작가님 용서해 주십시오. 자, 저는 눈이 아주 예쁜 사슴입니다. 저쪽 어딘가에서 호랑이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지금 달려오고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몇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요. 첫째, 맞짱을 떠보겠어. 아까도 말했지만 나는 눈도 예쁘고 목도 기니까 이 자리에서 버틸 거야. 둘째, 도망치기로 마음 먹었다. 마음을 먹었는데 정말 마음만 바빠.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제자리 뛰기를 하다가 한 곳에서 뱅글뱅글 막 원을 돌기도 합니다. 뭔가를 막 하기는 했는데 호랑이와의 거리는 계속 좁혀지기만 합니다. 셋째, 내가 아무리 눈이 예뻐도 이번에는 도망만이 답이다. 호랑이가 다가오는 방향을 본다. 반대 방향에 저기 저 언덕의 숲까지만 가면 어느 정도 몸을 숨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계획이 세워진다. 전속력을 다해서 질주한다. 최선을 다해서 호랑이가 오는 딱 반대 방향으로 도망간다. 작가는 말합니다. 포기라는 말이 가던 길을 중간에 멈춰 서는 행위라면 도망은 살기 위해서 지금까지 가던 방향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전력을 다해서 뛰는 것이다. 그러니까 도망치는 데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잘 도망쳐야 나를 지킬 수 있고 그래야 다음 기회를 엿볼 수 있다. 도망의 성패는 어디에서 도망치느냐가 아니라 어디로 도망치느냐에 달려있다. 이 문장이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도망의 성패는 어디에서 도망치느냐가 아니라 어디로 도망가느냐에 달려있다. 그렇게 해서 이 책은 자유롭고 주체적인 삶을 위한 도망의 7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담한 제목의 책을 쓴 작가가 누군지 한번 살펴볼까요? 작가 윤을, 12년차 출판 편집자, 대중적인 인문 교양서를 주로 만들어 왔다. 대학에서는 영문학과 국문학을 전공했다.
글쓰기에 천착해온 작가도 아니고 특정 분야에 깊은 지식을 갖춘 전문가도 아니지만 독자를 위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책을 펴내는 편집자만이 쓸 수 있는 이야기가 따로 있다고 믿고 집필 작업에 도전했다. 이 책은요, 정말 많은 참고 자료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작가의 경험, 역사적 인물과 소설의 사례, 철학가, 사상가 등이 마구 동원되어 있는데 이게 좀 신기한 게 정신이 사납지 않아요. 아주 잘 읽힙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죠. 글 안 쓰고 편집하는 일만 하셨으면 억울해서 어쩌실 뻔하셨습니까, 작가님? 두 번째 책이 벌써부터 기다려지는 이유입니다. 자, 프롤로그에서부터 몇 곡지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프롤로그. 변명을 명분으로 바꾸는 도망의 기술. 제프 다이어의 글은 읽는 이의 멱살을 잡는 맛이 있다. 분명 자기 자신을 조롱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그 글을 읽는 사람까지 손에 끌고 들어가 꼼짝도 못하게 만든다. 나 역시 7년 전 편집을 맡은 책 속 한 구절의 멱살을 잡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밖에 있으면 실내로 들어가고 싶었고 실내에 있을 때는 밖으로 나가고 싶었다. 가장 심할 때는 일단 좀 앉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가 자리에 앉자마자 일어나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일어난 다음에는 다시 앉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렇게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며 인생을 허비했다. 이런 상태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우리는 취업을 하면 퇴사가 하고 싶고 연인과 헤어지면 다시 그를 그리워한다. 우습게도 퇴사를 결심하면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하는 이유가 생각이 나고 헤어진 연인에게 다시 전화를 걸려고 하면 우리가 이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걷잡을 수 없이 떠오른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시간으로 자신의 삶을 가득 채우고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야 깜짝 놀라며 도대체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 모르겠다고 한탄한다. 자신의 마음을 폐허라고 표현한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프 다이어의 이렇듯 복잡한 정신 상태를 예민한 언어로 보여준다. 그는 동물들이 도망을 갈 때에는 적어도 한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내 머릿속에는 온갖 것들이 온갖 방향으로 정신없이 옮겨다니고 있다라며 무리지어 도망치는 동물보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더 위태롭다고 진단했다. 아마 이때였을 것이다. 내가 도망을 삶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진지하게 받아들인 시점이자 기어이 도망을 주제로 한 책까지 쓰겠다고 덤벼들게 한 최초의 계기가 말이다. 동물들처럼 최소한 한 방향으로 달아나는 도망이야말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무기력한 상태로부터 탈출하게 해주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일 것 같았다. 물론 도망은 결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사람들은 도망치는 행위를 비겁하다고 생각한다. 타인의 도망을 조롱하는 것만큼 나 자신이 도망칠 때에도 무력감과 패배감을 느낀다. 그 어떤 타당한 이유도 도망이란 선택지 앞에서만 서면 이유가 아니라 변명이 되어버리고 만다. 그러니 웬만하면 버티는 쪽을 택한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제자리에서 맴돈다. 단순한 마음만 먹는다고 도망칠 용기가 저절로 생기는 건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변명을 명분으로 바꾸는 기술이다. 변명과 명분을 확실히 구분해 변명이 아닌 명분을 내세울 때에만 상처받지 않고 도망칠 수 있다. 사실 도망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시인 백석도 산골로 가는 건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고
고대 중국의 병법서에서도 36개 가운데 도망치는 게 상책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준비 없이 도망치는 건 엄청난 타격으로 되돌아온다. 적에게 등을 보이는 순간 우리는 쉽게 칼에 베인다. 잘못 도망치면 맞서 싸우다 전멸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타격을 입게 된다. 그러므로 잘 도망쳐야 한다. 무턱대고 도망치는 게 아니라 명분을 만들어야 하고 그 명분은 반드시 나의 존엄성을 지키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이 책의 존재 이유도 그것이다. 당신은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포기하지 말라고, 힘든 일이 있어도 버티라고, 겁장이가 되지 말라고 다그치는 온갖 조언과 충고를 듣고 살았을 것이다. 과연 누가 틈만 나면 도망치라는 말을 매일같이 듣고 살았겠는가? 나 역시 잘 도망친 적도 있고 만신창이가 된 채로 도망친 적도 있다. 끝까지 버티다 장렬하게 전사하기도 했고 용감하게 싸워 승리를 거머쥐기도 했다. 갖가지 경험을 하며 깨달은 한 가지는 나이가 들수록 잘 도망쳐야 한다는 사실이다. 성공적인 도망만이 나를 철저히 지켜주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발판까지 마련해준다. 이 책은 세상 온갖 것을 레퍼런스로 삼는다. 내가 실제로 겪은 일과 조금씩은 각색한 내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는 물론 역사적 인물, 소설 속 허구의 인물도 사례로 등장한다. 네 가지 이야기는 마구지 섞여 현실보다 더 그럴싸한 현실을 만들어내는데 기여할 것이다.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친 문학과 철학의 가르침도 이 책의 논지를 강화하는 도구로 활용한다. 그 위대한 작가와 철학자들이 이런 엉뚱한 책에 자신이 언급되었다는 사실을 알면 퍽 나를 기특하게 생각할 것이다. 아무런 타격을 받지 않고 도망친다는 건 어려운 일이다.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에 이 책은 무작정 도망치라고 말하지 않는다. 현실 도피를 부추기는 건 더더욱 아니다. 그저 나를 지켜준 최고의 무기였던 도망의 기술을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다. 이 책은 세상 온갖 것을 레퍼런스로 삼는다. 내가 실제로 겪은 일과 조금씩은 각색한 내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는 물론 역사적 인물과 소설 속 허구의 인물도 사례로 등장한다. 네 가지 이야기는 마구지 섞여 현실보다 더 그럴싸한 현실을 만들어내는데 기여할 것이다.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친 문학과 철학의 가르침도 이 책의 논지를 강화하는 도구로 활용한다. 그 위대한 작가와 철학자들이 이런 엉뚱한 책에 자신이 언급되었다는 사실을 알면 퍽 나를 기특하게 생각할 것이다. 아무런 타격을 받지 않고 도망친다는 건 어려운 일이다.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에 이 책은 무작정 도망치라고 말하지 않는다. 현실 도피를 부추기는 건 더더욱 아니다. 그저 나를 지켜준 최고의 무기였던 도망의 기술을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다. 자기계발서를 읽을 때 필요한 무기. 자기계발서를 읽을수록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게 명백해진다. 돈도 건강도 인간관계도 어학실력도 업무 역량도 내가 원하는 만큼 갖추지 못했다. 물론 그런 분발심이 없으면 더 나은 내가 되고자 하는 원동력조차 생기지 않을 테니 건강한 수준의 열등감은 도움이 될 때도 많다. 중요한 것은 이런 열등감과 분발심을 건강의 수준으로 유지할 것인가이다. 균형 감각을 갖추지 않은 채 덮어놓고 읽기만 한다면 자기계발서는 읽는 사람에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바로 이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데 최고의 무기가 되는 것이 도망이다. 우리는 자기계발서가
채찍질하는 바대로 더 나은 내가 되려고 애쓰거나 가지지 못한 걸 손에 넣으려고 노력할 수 있지만 언제든 그게 여의치 않으면 도망칠 줄도 알아야 한다. 도망은 모든 걸 포기하고 죽기만을 기다리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 포기가 가던 길을 중간에 멈춰서는 행위라면 도망은 살기 위해 지금까지 가던 방향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전력을 다해 뛰는 것이다. 그러니 도망치는 데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잘 도망쳐야 나를 지킬 수 있고 그래야 다음 기회를 엿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원하는 것이 많을수록 의욕적인 삶을 살수록 당신은 현명하고 떳떳하게 도망칠 줄 알아야 한다. 현인들은 행복하려면 원하는 것을 줄이고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라고 말하지만 현인이 아닌 한창의 우리가 벌써부터 그리 사는 건 불가능하지 않은가. 그러니 우리는 더 행복한 삶을 위해 포기하는 법 대신 도망치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그래야만 나를 흔들어대는 바깥의 온갖 힘으로부터 굳건히 나를 지켜낼 수 있다.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도망치는 걸 비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비겁하다는 비난을 받는 게 두려워서 힘든 순간에도 참고 버틴다. 2011년 야구 팬들은 한화 이글스 김태균 선수에게 김도망이라는 별명을 붙였다. 당시 일본 프로야구 지바 롯데 마린스에서 활동하던 그는 순위 경쟁이 한창인 시즌 중반에 일본 프로야구 생활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올 것을 선언했다. 그가 내세운 이유는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심리적 공포와 시즌 도중에 입은 허리 부상이었다. 더 이상 일본에서 선수 생활을 할 자신이 없다는 말이었다. 야구 팬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명분이 약한 게 문제였다. 무엇보다 시즌 도중에 도망을 쳤다는 사실이 납득받기 어려웠다. 야구 팬들은 실패하고 돌아오는 건 용납할 수 있지만 비겁하게 포기하고 돌아오는 건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했다. 바로 이런 인식이 우리의 도망을 가로막는 첫 번째 장벽이다. 우리는 살면서 도망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비난해왔고 비겁하게 도망이나 치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다짐해왔다. 자신의 별명이 도망이 되는 걸 달가워하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망을 칠 때에는 납득할 만한 명분이 필요하다. 타인의 비난을 받는 건 오히려 가벼운 일이다. 나 자신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로 도망을 친다면 스스로를 비난하게 되고 이는 자신의 영혼에 커다란 상처를 남긴다. 김태균 선수가 내세운 명분이 스스로를 납득시켰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그랬다면 그의 도망은 용기 있는 행위로 재평가받아야 한다. 그는 다른 사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용감하게 도망친 거니까. 하지만 반대로 자기 자신조차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그저 포기하는 거라면 그의 내면은 큰 상처를 받았을 것이다. 이처럼 도망을 치는 데는 섬세한 기술이 필요하다. 똑같이 도망을 치더라도 어떤 명분을 만들고 어디로 도망치느냐에 따라 또 도망쳐 나와 새로 도착한 장소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성과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때 명분은 타인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동의를 구하는 게 우선이다. 내 명분이 진실한지 아닌지 여부는 내가 제일 잘 알고 있으므로 나를 속이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전쟁으로 점철된 인류의 역사는 조국을 지키고자 전쟁에 참여했느냐, 참여하지 않았느냐를 두고 용감한 영웅과 비겁한 소시민을 구분했다.
앞서 소개한 필립 로스의 소설 네미시스에서도 주인공 켄터를 가장 괴롭힌 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지 못한 것에 따른 죄책감이었다. 김승옥의 소설 무진기행에서 희중의 정신을 평생 지배한 것도 6.25 전쟁에 징집되는 걸 기피하고 골방에 숨어 지낸 기억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물론 나 자신까지 납득시킬 수 있는 분명한 명분을 가진 사람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는 사실에도 아무런 타격을 받지 않는다. 바로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소설가로 손꼽히는 제임스 조이스가 그랬다. 1차 세계대전 종료 직후 누군가 제임스 조이스에게 세계대전 때 당신은 무엇을 했느냐고 물었다. 전쟁에 나서지 않은 것을 힐난하는 민족주의자의 질문이었다. 그는 이렇게 답했다. 나는 율리시즈를 썼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했나요? 지금까지도 여러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유명한 문답이다. 더블린에 있는 제임스 조이스 박물관 한쪽 벽면에 쓰여져 있는 이 질문과 대답은 관객들의 마음을 순식간에 흔들어 놓는다. 전쟁에 참여하는 것보다, 심지어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해냈다는 게 제임스 조이스가 내세운 명분이었다. 그의 대답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 사람은 없었다. 이처럼 진짜 명분은 단순히 도망을 친 그럴듯한 이유를 말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도망을 쳐 나온 장소인 A가 아닌 B라는 새로운 장소에서 실제로 무슨 일을 했는지가 명분의 진정성 확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제임스 조이스에겐 그게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한 그 어떤 사람들보다 영웅적일 수 있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도망칠 때 지녀야 할 태도다. 이렇게 도망칠 때에만 우리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 도망을 쉽게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방어술에 불과한 것도 아니고 아무나 도망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도망을 치기 위해선 큰 용기가 필요하고 잘 도망치려면 섬세한 기술까지 필요하다. 당신의 엔진은 무엇인가? 앞서 우리는 포기와 도망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했다. 포기가 있는 자리에서 죽기를 기다리는 행위라면 도망은 살기 위해 어느 한쪽으로 전력 질주하는 행위다. 버티고 싸워 나가는 게 앞으로 달려나가는 거라면 도망치는 건 뒤로 달려가는 것이다. 방향만 다를 뿐 에너지는 똑같이 든다. 이쪽이나 저쪽이나 에너지를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진다는 소리다. 엔진의 성능을 좌우하는 건 무엇일까? 의지다. 한계는 인간이기에 가질 수밖에 없는 숙명이지만 적어도 의지만큼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더 해볼 수 있게 하는 여지를 만들어준다. 굳센 의지 하나면 이루지 못할 게 없다는 소리나 하려는 게 아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의지만 있다면 일단 뭐든 선택할 수 있고 시도해 볼 수 있다는 얘기다. 그리고 이 의지는 우리의 이해력이 한계를 드러낼 때 더욱 강한 힘을 발휘한다.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의 대부분은 그 대상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온다. 처음 가보는 장소, 처음 만나는 사람, 처음 먹어보는 음식 앞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은 저절로 긴장한다. 우리가 매일 맞닥뜨리는 가장 큰 한계가 바로 이런 이해력이다. 우리는 대부분의 일에 충분한 근거를 갖지 못하고 한정된 근거를 토대로 매 순간 위험천만한 판단을 하며 살아간다. 그 결과 버티지도 포기하지도 도망치지도 못하는 애매한 순간들로 하루하루가 가득 채워진다. 그저 두려움을 관리하는 수준에서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며 적당히 처신한다. 데카르트는 그런 이해력의 한계를
누구보다 깊게 고민한 철학자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말도 자신의 이해력을 끊임없이 의심했기에 나온 것이다. 그는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건 의심하는 나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불과함을 받아들였다. 우리가 도망치는 걸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가만히 서서 버티는 게 나을지, 여기에서 벗어나는 게 나을지, 우리의 제한적인 이해력으로는 판단이 잘 서지 않는다. 그러니 도망을 치더라도 잔뜩 겁에 질린다. 이해력의 한계를 전적으로 받아들인 데카르트는 이를 극복할 도구로 의지력을 제시한다. 이해력과 달리 의지력은 마음먹기에 달렸기 때문이다. 데카르트는 이렇게 말한다. 의지력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완전하고 거대한 것이다. 의지만큼은 신의 능력과도 같다. 이것을 단순히 하면 된다라거나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흔한 자기계발서의 주술적 메시지로 읽어서는 안 된다. 데카르트가 말하는 의지는 잘못된 선택을 각오한 의지다. 100m를 반대 방향으로 전력 질주하더라도 끝까지 밀어붙이라는 이야기다. 그는 매번 선택의 갈림길에 선 우리를 숲에서 길을 잃은 사람에 비유한다. 숲에서 길을 잃었을 때 가장 위험한 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이다. 어느 방향이 옳은 방향인지 가늠할 수 없더라도 우리는 강한 의지를 갖고 한 방향으로 빠져나와야 한다. 그러면 틀린 방향이라는 걸 확인하더라도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불안에 잡아먹히지 않고 함께 사는 방법.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모든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 세상에 홀로 내던져지고 사람은 물론 신에게도 잊히고 말 거라는 불안이 잠재한다고 말한다. 그 불안 때문에 인간은 가족이나 친구 등에게 별다른 낌새가 있진 않은지 끊임없이 살핀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불안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정서적 측면에서의 삶의 질이 결정된다. 언제든 버려질 수 있다는 불안에 잡아먹힌 사람들은 헤어날 수 없는 외로움과 우울감에 시달리며 자기 자신을 스스로 파괴한다. 키에르케고르가 제안하는 대처법은 단순하다. 인간은 세상에 그냥 던져진 게 맞고 불안한 게 당연하니까 그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불안에 익숙해지라고 말한다. 불안해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이라는 것. 불안해하는 것이 지금 내가 살아있는 증거임을 깨닫고 인정하라는 것이다. 불안이라는 책을 쓴 알랭드 보통도 인생은 하나의 불안을 다른 불안으로 대체하고 하나의 욕망을 다른 욕망으로 대체하는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불안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적절한 수준의 불안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우리를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돌이켜보면 지금의 나를 만든 것도 모두 이런 불안이었다. 남자 중학교에 다닌 나는 3년 내내 여자인 친구와 한마디 대화조차 나눠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남녀공학 고등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 한동안은 그야말로 불안과 긴장의 연속이었다. 나는 여자들에게도 친구로 받아들여주고 싶었다. 남자로서 사랑받고 싶은 마음보다는 친구로서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컸다. 물론 그만큼 친구로 받아들여지지 못할 것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다. 그 불안감이 나를 움직였다. 나보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운동에도 더욱 열을 올렸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듣고 그들의 고민에 공감했고 친구들을 웃게 해주고 기분 좋게 해주려고 했었다.
타인의 시선에 안달복달하는 똥마려운 강아지가 되는 순간 인간으로서의 매력이 사라진다는 것도 알았기에 적절한 선을 유지하는 데에도 나름 신경 썼다. 그렇게 보낸 고등학교 3년의 세월이 지금의 나를 만드는데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남녀 상관없이 친구가 되는 법을 터득했고 실제로 여자인 친구가 더 많아졌으니 성별에 따른 선입견이 사라졌다. 관계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달았고 내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시간과 타인과 함께 즐거움을 공유하는 시간의 균형을 잡는 법도 알게 됐다. 한마디로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법을 알게 됐다. 모두 친구들에게 사랑받기 위해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노력한 결과였다. 언젠가 회사 동료들에게 학창시절에 내 이야기를 들려줬더니 한 후배가 자신도 그랬다면서 그게 바로 관종이라고 평가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반박하지 않은 이유는 그게 사실일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의미 있는 통찰은 인간은 누구나 관종이라는 사실이다. 관심받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그 불안이 바로 우리가 살아있음을 증명한다. 어느 한 가지 불안에서 벗어나면 또 다른 불안이 우리에게 다가오겠지만 중요한 건 어떤 순간에도 불안에 잡아먹히지 않고 그 불안을 딛고 최선을 다해 더 나은 내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만약 내가 불안에 잡아먹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를 지키는 벽을 세우는 데만 전념했다면, 애당초 상처받지 않으려고 누구에게도 손을 내밀지 않았다면, 그럼 나는 훨씬 더 좁은 세상에서 더욱 불안해하며 안전했을 것이다. 살아있음을 느끼지 못한 채. 나는 한순간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 그러니까 타인에게 사랑받기 위해 노력한다는 건 누군가에게 버림받고 상처받을 것을 각오한 용기 있는 행동이다. 불안을 껴안는 실존주의적 처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일이다.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모두에게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다. 심지어 한때 가장 소중했던 사람도 나를 버릴 수 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전부 모이는 술자리에서 나 혼자 초대를 받지 못하는 상황 같은 것도 비일비재하게 생긴다. 겉으로 드러낼 수 있느냐, 꼭꼭 숨기고 아무 일 없는 척하고 사느냐 하는 문제이지. 속상하고 서운한 일은 누구에게나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내가 언제든 도망칠 수 있듯이 그 누구라도 언제든 나에게서 도망칠 수 있다. 그럴 때는 처음 우리가 불안을 껴안은 것처럼 나에게서 도망치는 것들도 껴안으면 된다. 타인을 향해 떠나는 모험, 더 넓은 세상으로 떠나는 모험에는 항상 이런 위험이 뒤따르는 것이 아니겠나.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고,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게 있다. 어떤 순간에도 내가 내 인생의 주체라는 사실만 잊지 않으면 된다. 그렇게 넘어지고 상처받으면서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된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부분은 도망이라는 단어에 대한 새로운 정립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책의 약 한 5%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내용이었어요. 나머지 95%가 궁금한 분들은 구매해서 일독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책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제껴 두시고요. 우리는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우리조차 책을 안 사주면 누가 사겠습니까? 책이 안 팔리면 이렇게 좋은 글들을 읽게 해줄 작가가 계속 나타나 줄까요?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책을 읽을 수 없는 상황이다. 괜찮습니다. 선물로도 가장 좋은 것이 책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기억해 보세요.
책을 선물하기도 받기도 많이 했었는데 말이죠. 나이 들면서 그것조차도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좋은 책 들고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그동안 건강 잘 챙기고 계십시오. 물을 자주 드셔야 한답니다. 아셨죠?